자, 세 번째 우리가 유통물류 일반관리 제3회 모의고사로 가겠습니다. 제3회 모의고사입니다. 자, 1번서부터 이제 보는데 1번서부터가 이제 또 우리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품질 관리에 대해서 이제 옳지 않은 게 나왔는데, 자, 이건 이제 어떻습니까? 이 5번이 속성 관리도가 아니라 별량 관리도예요. 5번에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5번 답부터 보는데요. 속성, 여기서 속성 관리도가 아니라 별량 관리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뭐 어떻게 이거 품질 관리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이제 이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품 또는 원료의 무게, 규격, 길이 등을 우리가 나타내는 계량치를 사용하는 관리도로서 PCUR 관리도 이제 등이 있다라는 것은 P 관리도, C 관리도, U 관리도, R 관리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본다면 이건 속성 관리가 아니라 이제 별량 관리도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고, 뭐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암기할 수밖에 없고요. 자, 2번서부터 이제 가볼게요. 자, 2번에다 이제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시고, 자, 2번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소매 유통 기간의 업태에 관한 설명, 다음 설명 중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4번이 정답인데요. 카다로그 이제 카탈로그 킬러라는 게 있잖아요. 카테고리 킬러. 카테고리 킬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전문점이죠. 전문점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깊은 상품 구석입니다. 깊은 상품 구색.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이 있으면 전자제품 내용이 쭉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이라는 뭐 창고, 이 창고형 이 장난감 코너 같은 경우도 상품에 대한 구색이 좀 깊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점이다. 그 다음에 비교적 가격대가 저렴합니다. 가격대가. 그래서 가격대가 비교적 가격대가 저렴하다. 자, 우리가 이제 뭐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뭐 또 할인해서 또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난감 코너 같은 아이들 이제 코너 같은 경우 하면 외곽에 이제 일단 외곽에 땅값이 낮으니까 그런 데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이 장난감 전문으로 파는 데가 있잖아요. 저렴하게 팔아야 이제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저렴하다는 건데, 자, 4번에 보시면 카다레고 킬러라는 것은 이제 특성 상품 부분의 전문화에서 우리가 하이마트나 이제 나중에 이제 책에 보시면은 뭐 미국의 이제 토이저러스 왕구 전문점, 그다음에 오피스 디포라든지 이런 거, 건자재 홈디포라든지 이런 게 이 카탈로그 킬러입니다. 그러면 대형화하여 마진율을 확대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맞는데, 보통은 이제 어떻습니까? 비교적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규모의 창고형 매장으로 판매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품 보관을 위한 공간을 하나로 이제 통합해서 매장 면적의 효율을 이제 극대화시키고 도시 외곽의 저지가 지역에 입지합니다. 저지가 지역에 입지하다 보니까 지대가 낮아서 우리가 임대료는 적게 들어가니까 그만큼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낮은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번 전문점은 어디게 돼요? 우리가 전문품점은 이제 대도시에 있겠죠. 중심으로 발달해 있고 주로 전문품을 취급하는 소형 소매 점포이다. 편의점은 주로 이제 가까운 데 있겠죠. 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주로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편의점은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전문점은 멀리 있어도 가죠. 근데 이 편의점은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편의품점은 소매상점이에요. 그래서 껌 하나 판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접근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접근성이 중시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편의품을 취급하는 점포를 말한다. 맞고요. 카탈로그 쇼룸은 이제 카탈로그를 보고 이제 주문하는 매장, 뭐 이런 게 되겠고,
그다음에 5번에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그 문제 풀어봤었지만 하이퍼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대형화된 슈퍼마켓이죠. 기존의 한인점 및 창고 소매업 방식을 접목시켜 가격을 좀 저가로 책정하는 판매하는 유통업체다. 자,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대한 것은, 3번의 정답은 이제 몇 번이냐면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다음 중 오프라인 유통업과 비교해서 온라인 유통업의 장점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은, 자, 어때요? 당연히 4번이죠. 구매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킨다? 온라인은 즉각 구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해요. 우리가 소비자는 가상 쇼핑몰에서만 제품을 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 후에 불만이 또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거. 자, 1번. 고객들이 무엇을 구매했는지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둘러보았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죠. 온라인 클릭수로 봐서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비교를 통한 폭넓은 선택을 또 가능하게 하고, 일반적으로 상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또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은 유통업에 비해 재고의 부담이 좀 적겠죠. 그래서 온라인에 대한 장점인데 4번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우리가 어떤 이제 가볍게 보시는데, 기업형 VMS가 있죠. 기업형 VMS는 보통 우리가 배웠었는데 재고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재고수준이 낮다 이렇게 틀렸죠. 그래서 이는 재고 수준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4번이다 그냥 체크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중요합니다. 5번에다가 이제 별표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자, 이 5번은 뭐냐면 종업원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비교를 통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다음 중에서 비교를 통한 성과 평가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1번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1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비교를 통한 성과에 대한 그 평가 기법이죠. 근데 행위 기준 고가법이라는 것은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나타나는 중요한 사실을 추출해서 몇 개의 범주로 나눈 후 각 범주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을 척도에 의해 평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 행위를 척도로 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것들은 강제 배분법, 배분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비율을 나누기 때문에 비교가 아니고, 서열에 따라서, 그다음에 교대 순위 매김에 따라서 쌍대 비교법, 비교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위 기준 고가법만 어떤 중요한 그 사건을 척도로 의해서 평정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자본시장 균형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이것도 한번 별표를 쳐놔보세요. 우리가 또 이제 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론이 또 유통물류 이론에 들어와서 좀 어렵게 하는데요. 자, 우리가 그 위험이라는 것은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 자, 포트폴리오 위험은 체계적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이제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게요.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이제 증권시장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10억이 있다. 그러면 A, B, C, D 자산에 집중 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합니다. 그럼 분산 효과를 크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딴 거를 여기서 잃은 거를 커버할 수가 있고, 여기서 딴 거를 여기서 잃은 걸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조금 더 심화학습을 한다면 구성자산수,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구성자산수를 많게 할수록 좋아요. 많게 할수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참 재밌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여름철에 휴가를 떠나게 되면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을 가지고 숨겨놔요. 그러면 우리가 도둑놈들은 이제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5시 출근해서 7시 퇴근하죠. 2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짜리를 10장으로 10만 원 나누게 되면 이 훔쳐가는 이 위험이 낮아집니다. 근데 만 원짜리를 100장을 깔아봐요. 그럼 한 3만 원 훔쳐가면서 아이 더러운 놈 그러죠. 그래서 부동산 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게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뭐 주식은 요새 잘 안 하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게 파란 색깔로 이렇게 주가 확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 이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폭락하는 뭐 그런 상황은 이제 모든 자산에 와요. 그 모든 자산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체계적 위험. 근데 자, 우리가 주식회사 하림에 투자를 했습니다. 당 만드는 곳이죠.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조류독감이 터져서 개별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조류독감이 터져서 떨어졌어요. 그럼 돼지고기, 소고기 맞는데 투자했으면 위험을 줄일 수 있잖아요. 요거는 이 피할 수가 있는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줄일 수 있는 것은 체계적을 못 줄이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체계적이다 비체계적이다를 여러분 처음 하신 분들은 피할 수 있다 없다를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편법이 있는데 자, 어떻게 해서 이제 암기를 하시냐면요. 자,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포트폴리오 위험이 총 위험이라고 한다면요. 위험은 좀 전에 봤던 체계적 위험과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체계적은 모든 자산에 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에 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로 잘 구성만 한다면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피할 수 없다는 자체는 자,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물이 촘촘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계적 그물이에요. 그러면 체계적 그물이 되면 구조산수가 물고기라면 마른 물고기나 뚱뚱한 물고기 모두 피할 수 없죠. 그물이 촘촘히 되어 있으니까 피할 수 없다. 근데 그물이 듬성듬성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체계적 그물이죠. 그래서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이자율이 갑자기 상승한다든지 인플레가 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죠. 그래서 가볼게요. 자, 일단은 이 체계적 증권 수익률의 총 변동 중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설해 보시면은 이자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조세가 개정했다든지 법이 바뀌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원유 가격이 등락했다든지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적 변동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에 의해서 변동한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전체적인 데서 야기되는 거고 이 비체계적은 전체적인 움직임과는 무관해서 개별 기업 고유의 요인, 개별 요인이죠. 그래서 분산 투자로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답부터 확인한다면 2번입니다. 자, 이자율이나 인플레이션이라는 자체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자율 정하고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건 촘촘히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은 비체계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4번 같은 경우 비체계적인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감소시킬 수 있으나 체계적은 제거가 안 된다. 이거 보시고 다른 것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린다는 건 좀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는 노린 게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율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다, 듬성듬성이다. 그 키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낸다면 우리가 증권에 대해서 자본시장에서 낸다면 다른 것들을 바꿀 가능성은 적어요. 무조건 포트폴리오에서 타 자격증에서도 무조건 체계적과 비체계적을 바꿔냅니다. 그 키를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7번으로 갑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자, 7번 들어가죠. 7번은 또 어떤 문제를 냈을까요? 다음 중 한정 서비스 도매상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하는 것은 자, 한정 서비스라는 자체는 이 도매상은 이제
이 완전 서비스 도매상과는 달리 이 도매상들이 그들의 기능 중에서 일부만을 수행하는 도매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완전 서비스는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답만 볼게요. 한정 서비스의 도매상은 그냥 2번이다. 요것도 하나 별표 표시를 하나 쓰는데 이 문제로 그냥 잡아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정 서비스의 도매상은 주요 형태로 현금 거래 도매상, 트럭 도매상, 직송 도매상 등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송 도매상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같은 거죠. 우리가 단위가 크고 부피가 크고 포장이 잘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가 직접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정 서비스 도매상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뭐 1번은 완전 서비스 도매상, 3번은 우리가 대리 도매상, 4번은 제조업자 도매상, 5번은 완전 서비스 도매상 중 뭐 일반 제품 도매상이다. 이렇게 그냥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8번도 마찬가지예요.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다음 중 자발적 연쇄점 및 협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어때요? 자발적 연쇄점이나 협동조합은 시스템 차원에서 그 목표는 무제한적이 아니라 제한적이죠. 그 다음에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답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 갑니다. 자, 9번은 별표 표시하셔야죠. 프랜차이즈 나옵니다. 프랜차이즈, 이 제도가 도입되는 이 제도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5번이죠. 당연히 본부의 경영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아니죠. 이 프랜차이즈 제도는 본부의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이 프랜차이즈의 본부의 일방적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맹점은 희망자 자신의 요구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가맹점에서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적 간에 이제 독자적으로 영업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일방적인 본부의 계약에 의해서 가맹점 희망자 자신의 요구를 제시할 수가 없다라는 자체. 정답은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이 프랜차이즈 제도의 장점은 소액의 자본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죠. 그죠? 소액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랜차이즈는 요새 막 굉장히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고, 본부의 일괄적인, 본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식업체다. 우리가 어떤 업체가 뭐 광고를 이제 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일괄적인 광고나 캠페인을 실시로 해서 개개의 점포 광고 효과보다 더 큰 판촉이 또 가능하고, 본부의 협조에 의해 시장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업의 또 운영이 가능하죠. 프랜차이즈 사업 상품을 이용함으로 또 실패의 위험성이 더 작고요. 그래서 갑니다. 10번도 그냥 답만 보는데, 그렇지만 10번도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용어 정리에서 우리가 별표 두 표시는데 이거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 중 우리가 어떤 거냐, 다음 내용 올바른 거는 기본적으로 고객으로부터의 주문에서 생산에 필요한 일정과 계획, 공급업자로부터 원자재 납품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통합된 구조는 공급사슬 관리죠. SCM. 공급사슬 관리.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도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각각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지만 그 SCM을 찾는 지문이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자에게 고객까지의 공급망상의 일련의 정보, 물자, 그다음에 현금 등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함으로써 효율화를 추구하는 경영기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11번은 그냥 우리가 유통경로의 믹스 전략을 순서대로 한 것은 이제 범위가 가장 크죠. 범위가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유통에 대한 길이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통 범위에 먼저 결정을 하고, 범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통제 수준을 또 결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범길통, 그래서 범길통. 그래서 정답은 뭐 4번이다. 가볍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12번에는 또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자, 다음은 이제 유통 범위의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다르지 않는 것은, 자, 12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떻습니까? 이 12번은 집약적 유통 경로는 제품의 소비자에 충분히 노출되어 있고 제품 판매의 체인화에 어려움이 있는 일용품이나 편의품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 집약적이라는 자체가 집약적은 어떻게 돼요? 개방적. 그래서 요거는 제가 편의품이라고 그랬잖아요. 편의품.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적이라는 것은 선자가 들어가죠. 선택적.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제가 앞자 선매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매품. 그 때문에 이제 이 집약적 유통 경로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노출되어 우리가 있고 되어 있지 않다는 게 틀리죠. 개방되어 있으니까 많잖아요. 편의점은요. 그 다음에 제품 판매 체인화에 우리가 체인화에 어려움이 있는 일용품이나 편의품 등의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집약적은 편집, 그죠? 개편 이렇게 선택적이라는 게 나와야 되죠. 집약적이 아니라 이 선매는 선택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져갔으면 아마 우리가 좀 야매로 풀어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13번도 그냥 답만 좀 체크할게요. 다음의 내용, 이 유통 경로 길이의 결정 요인에 관한 설명 중 무엇에 대한 거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 부패성 제품이나 선적 거리의 물량 공급의 횟수를 최소화해야 하는 대용량 제품의 경우, 판매에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제품의 경우, 다양한 제품 계열을 생산하는 기업이 유통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직접 마케팅 경로, 짧은 경로 길이 채택하는 것은 여기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용어가 제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제품. 그럼 제품이라는 단어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1번 제품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14번은 또 우리가 잊을만 하면 또 우리가 이 문제가 나오네요. 계산 문제가. 근데 이거는 1회 때 문제 풀었던 문제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수월한 겁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인데요. 주문점이라는 게 있죠. 오더 포인트. 그래서 다음 주문 수량에 도달하기 전에 재고량이 가용 수량을 유지 못하는 또는 품절이 발생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주문점 이하로 가용 재고가 떨어졌을 때 재고가 고갈되거나 안전 재고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양을 주문해야 하는가. 단 가용 재고는 100단위고 일일 수요는 10단위, 점포에 상품이 도달하는 시간은 3일, 점검 주기 시간은 5일, 주문점은 130단위, 안전 재고는 50단위다. 만약에 우리가 ROP를 갖고 따진다. 그럼 ROP는 리드타임 기간 동안의 수요입니다. 리드타임 기간의 수요고 거기다가 더하기 안전재고를 더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쉬운 게 그냥 주문점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주문점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품에 도달되는 시간이 3일이잖아요. 3일이다가 그 다음에 일일 수요는 10단입니다. 그래서 이 주문점은 이 조달의 기간, 리드타임에다가 그냥 평균 수요를 그냥 일일에 평균 수요를 그냥 곱해버리면 돼요. 그럼 굉장히 간단하죠. 10이죠, 10. 그래서 우리가 10단이라고 그랬으니까 30단위가 되겠죠. 30단위. 이건 좀 쉬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이제 이 상품을 주문해서 수취할 때까지 사용하게 될 재고량이 남아있을 때 다시 주문을 해야 됩니다. 이때 다시 또 주문해야 하는 재고 순위, 주문점이라고 하는데 이 주문점은 이 조달기간, 리드타임의 일일 평균 사용량을 곱해서 구한다. 그래서 이 조달기간 리드타임은 3일이다. 일일 평균 수요는 10단이다. 그래서 30단위. 뭐 이렇게만 좀 나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도 이제 하도 이제 1회 때 모의고사 때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푸셔야 돼요. 근데 1회 때 제가 그 문제를 본 문제는 그거는 염두에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1분을 넘기 때문에 또 계산도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제끼셔서 하는데 이 문제는 충분히 염두에 한번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간단하다. 그래서 1회 때는 문제가 딱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지선다로 다 물어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들어가니까 좀 제껴졌다가 나중에 푸는 게 좋고요. 이런 문제는 그냥 바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장에 경영혁신기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2장에 유통물류 일반관리론에서 2장에 경영혁신기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경영혁신기법. 도표라는 게 있죠, 도표. 도표를 가지고 이제 참고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15번은 이제 급변하게 변하는 기업 외부 환경, 즉, 이 글로벌화,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 시장의 분열화 등에 인해서 이 기업들은 다양한 적응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다음, 이러한 도구 혹은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1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요. 자, 세계화가 이제 글로벌이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사업과 고객을 결정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 세계화라는 자체는 국경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죠. 기존 단위를. 그래서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경영 단위로 삼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국경 개념 자체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국제화의 개념보다 더 공세적이고 전략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뭐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팀에서 고객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을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또한 기능 부서들 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시도하는 거고요. 벤치마킹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에 대한 기업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최상위 혹은 가장 모범적인 기업 조직을 연구하는 거죠. 벤치마킹하고. 권한에 위항하는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또한 보다 창의력 발휘하도록 종원들을 고무하고 권한과 책임을 하부하는 책임입니다. 배웠고요. 뭐 국제화라는 자체는 한국 국가가 정치, 경제, 환경, 문화적 여러 국가와 또 교류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6번도 그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답만 봅니다. 다음 유통용로의 길이에 관한 내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우리가 보통 1번과 2번, 3번, 5번은요, 짧은 경로에 관한 겁니다. 근데 구매 빈도수가 높고 규칙적이다? 뭐 구매 빈도수가 높다는 자체는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경로가 많아야 되죠. 그래서 규칙적이다 그러면 그건 긴 경로죠.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4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6번 정도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내지는 않았지만 유통 경로의 길이는 꼭 한 문제 정도는 배정을 합니다.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17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재고조사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조금 어려웠는데 우리가 앞쪽에 3번이 정답인데 기초가 아니라 기말 상품이라고 하셔야 돼요. 기말 상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초 상품이 아니라 기말 상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품 수량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상품의 로스에 대한 대책이 기초로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기말 상품의 현품 수량을 명확히 함으로써 연간 또는 월간에 분실되거나 감소된 상품이 판명되어 앞으로 대책에 기초하는 건 기초가 아니라 기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4번. 그럼 기말 상품은 금액 평가를 통해서 여러 개의 총익을 파악할 수가 있으며 또 이에 대해서 결산이나 세무 신고를 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량 상품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여 차후에 이같이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되죠. 빠른 시일 내에 그 상품의 처분 대책을 강구해서 손해를 이제 감소시키면서 이익 관리에도 연결돼서 경영 개선 합리화에도 이익을 준다. 자, 그럼 잊을만한 게 또 나오는 게 18번이네요. 18번이 16번하고 연결되겠죠. 경로 구성. 그래서 이제 18번도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경로 구성원들이 재고 부담을 가능한 한 회피하거나 투기, 연기 투기죠, 연기 투기. 적극적으로 재고를 부담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이에 따라 경로 길이가 달라지는 유통 길이의 구조 결정에 관한 이론 중 가장 무엇에 관한 연기 투기 이론이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경로 구성원들 중에 누가 재고를 유지해야 하는가 문제가 흔히 경로 구조를 결정하는 우리가 어떤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거죠. 그래서 하도 암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외우실 거예요. 연기 투기 이론. 그래서 연기를 한다. 그러면 유통 경로 길이가 우리가 길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니죠. 짧아지겠죠. 반대로.
바로 생산자 가니까 짧아지고, 투기를 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투기를 하게 되면은 중간상들이 이제 그 재고를 이제 부담하니까 유통 경로가 또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으로 갈게요. 19번도 이제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왜냐면 이제 SCM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거죠. 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게 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투기를 한다, 그럼 길어지고, 이제 연기한다, 그러면 이제 직접 하니까 짧아진다. 이렇게도 알아주시고. 19번 갑니다. 자, SCM이라는 자체, 우리가 공급 사슬에 대한 우리가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원재료의 구매에서부터 최종 고객까지의 전체 물류 흐름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통합적인 관리 방법이에요. 그러면 SCM과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우리가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자, SCM은 개별 기업의 최적화를 추구한다? 아니죠. 우리가 SCM은 경로 전체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개별 기업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은 전통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SCM은 경로 전체의 최적화를 추구합니다. 근데 이거와 반대인 것은 우리가 전통적 접근이죠. 전통적 접근 방법은 요게 이제 그 개별 기업의 이 최적화를 이제 추구한다. 그렇게 가지고 가셔야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약간 좀 부연 설명할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깊게 가겠습니다. 자, EDI를 배우셨죠? EDI에 대한 DB를 공유할 수 있어야만 전체적인 재고 상각과 물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고요. SCM에 의한 발전 과정에서 고객 주문에 대한 신속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게 QRECR인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자, SCM에 대한 종류 중에서, 자, 먼저 이제 우리가 QR이라는 게 있었어요. QR. 그래서 유통 정보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섬유, 의류업체를 얘기하죠. 의류업체. 그 다음에 이제 ECR. ECR은 이제 식품이나 자파였고요. 발전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EHCR. 헬스케어죠. 그래서 이제 건강이나 의료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EFCR. F는 푸드죠, 푸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진화되고 이제 좀 더 잘 살다 보니까 신선식품에 대한 것이 또 우리가 주도를 이루다. 이런 발전 단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QR과 ECR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QR이라는 건 신속한 대응. 번역하면 신속한 대응. 그래서 우리나 패션 업계고, ECR은 효과적인 고객 대응. 효과적인 우리가 고객 대응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는 뭐 SCM상의 기초정보의 하나로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 물류, 유통업체들은 유통교통망에 참여하는 전 기업들이 협력을 바탕으로 양질의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 전달하고 소비자는 거기에 우리가 만족 및 효용을 얻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번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20번도 출제될 수가 있는데 판매 물류와 조달 물류를 이제 바꿔낸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번도 별표 표시 하나 해보십시오. 자, 이것도 이제 별표 표시 하셔서, 자, 20번의 정답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4번이 정답이에요. 4번. 그래서 다음 중 물종 유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물종 유통이란 조달 생산 판매 활동에 수반되는 물종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 조달 물류가 아니라 여기서는 판매 물류입니다. 조달이 아니라 판매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판매를 얘기해요. 판매 물류. 그래서 판매 물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수송 및 배송 활동을 얘기해요. 그럼 조달 물류는 뭐냐? 그래서 이제 조달 물류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가 아니고 물류 창고에서 입하할 때까지의 물류 활동으로 제품이 주문해서 수송, 하역 보관까지의 활동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조달 물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한다면 조달 물류는 원자재에 대한 생산재가 있죠. 원자재가 있고 생산자가 있으면 원자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은 이제 조달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생산자가 자재 창고까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입고 시점입니다. 입고 시점까지. 여기까지에 대한 게 이제 조달 물류죠. 아까 말한 건 판매 물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다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염지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보십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물종 유통에는 이제 재고 관리, 주문의 처리, 포장, 운송, 보관, 그리고 정보 등의 또 활동이 있고, 자, 물종 유통에는 이제 원자재, 제공품, 완제품 및 관련 정보를 발생 지점에서 소비자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흐르도록 이제 계속 계획 실시 통제한다 그랬죠. 물적 유통 시스템의 설계하는 첫 단계는 이제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며 경쟁자들은 무엇을 또 제공하고 있는가 연구하고요. 5번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상품 거래를 조성하는 활동에 또 해당한다. 그래서 유통에 대한, 물종 유통에 대한 얘기고요. 자, 21번은 그냥 답만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통 분야에서 유통 경로 구조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경로 구성 간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은 대리인 이론이죠. 대리인 이론. 그래서 자, 이건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 대리인론을 적용하면 경로 구조를 설명하려는 연구에서 주로 이 프랜차이즈 경로가 다른 형태의 경로에 비해 보다 효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한 조건을 또 밝히는 데 초점을 또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번 정도도 이제 별표 하나 쳐보세요. 중요합니다. 별표 표시 2개 정도 하시는데요. 물류 서비스 수준의 결정은 우리가 이제 그 고객 만족 경영을 위한 주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항목이다. 다음 중 물류 서비스 수준의 결정 시 가장 잘못 고려하고 있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물류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류 예산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물류 관리의 목표는 물류 비용 절감과 물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 목표는 이제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비용을 늘리게 되면 또 고객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죠. 그래서 달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물류비 계산은 주어진 범위에서 물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류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고 해서 물류비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좀 안 맞다고 봐야 돼요. 말이. 그 다음에 보다 낮은 물류비로 물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물류 업무의 혁신을 또 먼저 추진하고 있고요. 물류비 예산은 이제 동결하고 물류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이제 계획해야겠죠. 그다음에 물류 서비스 수준을 용돈대로 하고 물류비를 또 절감하도록 또 계획하고 먼저 고객이 원하는 물류 서비스 수준에 또 대한 정의입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넘겨봅니다. 자, 23섭 24, 25가 있는데요. 자, 일단 23번으로 갈게요. 자, 갑니다. 자,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창의성을 개발하는 기법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2번입니다. 정답이. 자, 이 리더 혼자만 주제를 알고 집단에서 제시하지 않는 채 짧은 시간 의견을 한 번씩 제시하게 한다? 창의성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23번은 말이 안 맞아요.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는 채 장시간 동안 자유롭게 토론을 하게끔 해야죠. 그래서 말이 안 맞죠. 이런 것들은 뭐 참고적으로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리더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자, 3번 제기된 문제의 여러 요소를 다각적으로 또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4번 정상적으로 관련이 없는 구상들을 또 관련 짓도록 또 유도해야 되고, 특정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편으로 또 수집하고 이를 요약 정리해서 다시 송부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의견에 대한 합의가 또 이루어질 때 논평하도록 돼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24번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별표 표시 하나 하시는데, 자, 이것도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좀 쉽게 출제가 됐어요. 답만 좀 먼저 확인한다면 5번이죠. 우리가 ERP라는 게 있어요. 자, ERP 너무 중요하죠. 전사적 자원관리입니다. 전사적 자원관리. 그래서 유통정보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MRP가 있고, 그 다음에 MRP2가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전사적 관리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ERP라는 자체가 회계, 인사, 판매, 수배송, 제조, 물류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운용 소프트웨어로 물류 정보 시스템과 연결이 되겠죠. 왜 연결이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24번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물류 정보 시스템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 다른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번은요. 자, 이것도 이제 그렇게 출제 빈도는 높지 않은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브로크라시와 그 다음에 자, 어떻습니까? 호크라시. 호크라시라는 그 주장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브로크라시 관점은, 자, 이 조직의 어떤 외적인 환경 적응보다 내적인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효율성을 중시한다. 그래서 조직이론이다. 근데 비해서 우리가 에드호크라시는요, 이 조직의 외적이죠. 외적 환경 적응, 즉 조직의 유연성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뷰로크라시는 이제 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고 에드호크라시는 또 우리가 외적인 걸 중요하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불륜들이 이제 외도를 한다고 하죠. 에로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뭐 먹히진 않네요. 자,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5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 에드호크라시와 관련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이 어떻습니까? 에로 외부죠, 외부. 그래서 이제 이 어떻습니까? 이 에드호크라시는 외적인 환경을 이제 갖고 따졌죠. 근데 5번을 보시면 계획적인 조직 변화로서 구조적 접근 속에서 조직 설계의 기본 관념 중에서 하나로 효율성과 유용성을 동시에 구비한다. 어떻습니까? 효율성을 중시하는 내적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브로크라시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 이 엘빈 토플러가 그에 져서 미래의 충격에서 종래 관료 조직에 대체할 미래의 조직으로 제시한 신조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드호크라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창조성 같은 걸 갖고 따집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의한 발생한 새로운 전략의 실행 부대로서 각종 프로젝트 팀이 이제 수시로 편성되어 운영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갖는 비록 이질적인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급격히 변화하고 적응적이고 일시적인 시스템이다. 수직적 권한층의 계층 원리는 약하고 정보의 그 수평적 흐름과 횡적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에드호크라시는 외적 환경을 강조했다. 조직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브로크라시는 관점은 조직의 외적 환경보다는 내적을 중요했다. 효율성에 대한 것은 내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은 내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뭐 외도, 외적, 에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3회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3회 모의고사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사회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